네, 저희가 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 또 한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 바로 장경태 후보인데요.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청년이 과연 할 수 있느냐는 편견부터 깨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데 청년 대표임을 자임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뭐 청년 대표는 아니고요. 저는 일단 이번 최고위원회가 여러 가지 혁신 지도부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 또 이번 전당대회는 혁신 전당대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전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4차례에 걸쳐서 혁신안을 제안드렸었는데요. 이 뭐 전준위에서 일부 반영되던가 아니면 비대위에서 부결되는 걸 보면서 이 혁신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혁신 의지가 있는 지도부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네.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혁신위원장으로서 내놓았던 혁신안이 무엇이었나요? 저희가 크게 정치교체, 기득권 타파, 정치윤리 강화 등으로 있었는데요. 예. 뭐 동일지역 3선 초과 제한이라든지 예. 특권 내려놓기, 또 면책특권 제한이나 불체포특권 제한, 뭐 세대균형 공천제, 뭐 지도부 선출안에 권리당원과 국민을 포함하는 안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최고위원이 돼서 이런 혁신안이 바로 실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나서고 싶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뭐 일부 보완되고 또 수정될 부분들은 있는데요. 네. 어찌됐건 좀 더 완성도 높은 혁신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2개 권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나왔는데 득표율 4위를 기록을 하셨어요. 지금 8명의 후보 가운데 이제 5명이 최고위원으로 입성하게 됐는데 최고위원은 뭐 낙관하십니까? 아니요. 저도 뭐 예상치 못한 결과긴 한데요. 그만큼 저희 당원과 지지자들께서 정말 우리 당이 혁신해야 되고 또 국민께 저는 간절하고 또 절박하게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결국 네. 우리 당이 민주당이 혁신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공감해 주신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상 밖이었습니까? 4위 기록이? 뭐 아무래도 대구, 경북이나 강원, 인천은 제가 조금 연고가 없어서요.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권역에서는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뭐 아무래도 제가 전남 순천 출신이라서 호남에 많은 연고와 지인들이 있고요. 네. 제가 지역구가 서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도권이 조금 더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뭐 최고위원 입성은 낙관하시는 거네.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또 엄청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요? 네. 일부 언론은 의원님이 철험의 소속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던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철험회에서 여러 가지 철험회 자체가 이 약속을 지키는 연구 모임인데요. 저희가 총선 때 했던 정치개혁이라든지 검찰개혁, 언론개혁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모임입니다. 네. 그런데 마치 철험회가 초선 10명 정도가 저희 170명의 의원님들을 또 민주당을 이끌어간다, 마치 움직인다라는 오해가 있어서요. 네. 좀 그런 부분은 좀 불식시키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용진 후보 같은 경우는 공천권 내려놓겠다 이제 이렇게 선언을 했던데 이것도 한 혁신의 일환으로 평가를 하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 언론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우리 당은 문재인 당대표, 이해찬 당대표를 거치면서 공천 시스템이 확립된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권을 내려놓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당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한이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략공천도 20% 이내에 해야 되고요. 그 20% 이내의 전략공천 권한도 예를 들면 선거구 신설이라든지 현역 의원 불출마 지역이라든지 이 지역구 분할 지역 등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미 공천 시스템이 확립된 상태에서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말 자체가 저는 성립하기 좀 어렵다고 보고요. 만약 그 말이 성립할 수 있다면 그 전에 지도부는 사천을 행사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논리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당원 당규에 정해진 대로 하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미 당원 당규에 다 공천 시스템이 공천 기준이 다 확립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당원 80조 그 개정 청원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일단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당원 80조인데요. 네. 부정부패로 기소만 돼도 이 당무를 정지한다라는 그 조항 자체가 현재 저희가 지금 그 전에는
이 여러 가지 이 민주당과 검찰의 어떤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오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검찰 기득권과 특권을 이 타파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 검찰의 이 과거 지속된 행태들, 표적 수사나 기획 수사나 여러 별건 수사로 대변되는 여러 이 문제점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 민주당의 정치적 행위를 검찰의 기소에 맡기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보고요. 분명히 이 부분은 좀 예전부터 수정되어야 된다. 저도 전준 의원 할 때 또 당원당규분과 간사할 때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이렇게 질문을 돌려볼게요. 자, 그러면 그 뭐 하급심 판결 나오는 뭐 지금 이제 대안 가운데 하나로 이걸 이제 언급을 하고 있던데.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불구속 기소 같은 경우는 뭐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몇 년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혁신 차원에서 부정부패를 엄단하겠다라는 혁신 차원의 이 접근법이 퇴색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기소 단계로 설정이 됐던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조항 자체가 어찌되었건 이 과거에 좀 생겨난 조항인데요. 이 당무 직무와 관련돼서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저는 공천 기준입니다. 공천 기준 또한 이 검찰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진 않고요. 여러 이 선거법 위반 사례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관위가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 선관위 고발과 검찰의 기소를 통해서 저희가 공천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당무 직무에 관련된 기준을 검찰의 기소만으로 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한명숙 총리에 대한 수사, 뭐 여러 가지 수사들이 뭐 대부분 다 무혐의거나 무죄로 판명되긴 했습니다만 이 정말 악랄하게 수사할 경우에는 정말 이 혹은 또 이 악의를 가지고 또 기소한다라는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검찰 개혁을 추진한 입장에서 이런 부분까지 모두가 다 이 검찰의 기소를 다 신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저는 개정할 이유가 있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무튼 그 후보님은 개정에 찬성하는 입장인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뭐 과거부터 이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또 이게 좀 그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됐던 이른바 노루가 악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박용진 후보를 쳐다보지 않고 악수한 걸 가지고 노루가 악수였다고 해갖고 언론 보도를 많이 타던데 별것 아닌 것 같고 너무 크게 부풀리는 언론의 공세다 혹시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저희 이제 4번 합동연설을 했었는데요. 뭐 아마 저도 제가 주목받는 정치인이었으면 아마 저도 뭐 인사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는데 네. 어떤 연설회장은 좀 이제 후보 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악수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인사도 못하고 이 자리에 들어와서 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 해프닝을 좀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도 아마 당대표 후보님이나 선관위원장께 인사한 경우도 있었고 인사 안 하고 들어와서 앉은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다양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오늘 혹시 조간 보셨습니까?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2개 권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어떤 진단을 내놓은 게 있었냐면 민주당이 역대 최강성 지도부가 출연할 수 있다. 뭐 이런 진단하는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조간에. 네, 봤습니다. 네.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초강성 지도부, 그러니까 사실 최고위원 8명을 보시면요. 8명의 후보가 팔색조 후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아마 언론에서 편의상 친명, 비명이라고 나누셨겠지만, 이 8분의 후보가 다 대부분 뭐 청년, 여성, 지역, 또 초선, 재선, 삼선, 이렇게 다양하게 출마를 하셨고 또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편의상 나누는 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초강성이라고 하지만 그 강성의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여러 이 권력 구조 개편에 관심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어떤 분은 저같이 정치개혁이나 정치교체의 세대교체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뭐 언론개혁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관심사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 강성의 기준이 뭐 어떤 개혁을 기준으로 하는 거지
아니면 뭐 다른 정치 세대 교체 혹은 정당 혁신에 관심 있는 건지 여러 이 방향과 비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른 후보님들께도 드렸던 그 질문이기 때문에 뭐 공통 질문 비슷하게 좀 하나 그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하락을 하면서 거의 추락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그것이 민주당이 대응을 잘해서 나온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거꾸로 이른바 뭐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반사이익조차 누리지 못할 정도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민주당은 이 앞으로 어떤 민주당을 이끌어갈지, 어떤 민주당을 만들어갈지를 저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금 비전 경쟁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차기 지도부가 아마 여러 가지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될 어떤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 고민을 할 지점이라고 보고요. 현재 윤석열 정부는 인사 참사와 경제 파탄, 또 국정 시스템마저도 무너뜨리는 행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계속 이 3달도 안 됐는데 이 순식간에 국정 운영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장관만 해도 뭐 예를 들면 대통령실에 뭐 육촌 조카나 제가 뭐 친구 아들까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장관도 4명의 장관이 낙마했고 4명의 장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통과됐는데요. 이번에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도 여러 음주 전력이라든지 표절 전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검증에 책임이 있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런 방구 지금 책임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집권 여당도 비상사태를 선언한 마당에 대통령실과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는 이 인사 참사에 대해서 누가 과연 책임을 질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조금 전에 그 장관 4명 낙마라고 하셨는데 후보자까지 포함해서 4명인 걸로 네, 바로 잡도록 하면서 인터뷰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보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장경태 최고위원 후보였습니다.